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 이 딥러닝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은 이 딥러닝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성신경망, 요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할 때 쓰고요. 순환신경망, 이거는 우리가 음성, 언어 처리할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강화학습할 때 그 Q 네트워크를 딥Q 네트워크 이런 걸 이용해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우리 강화학습할 때 이것도 딥러닝에서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미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지는 합성곱 신경망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고, 자연어 처리는 RNN, LSTN 방법을 쓰는데 요즘은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씁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 GPT입니다. 챗 GPT의 알고리즘이 이 트랜스포머인데 거기서 우리가 챗 GPT라는 게 나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미지 생성은 우리가 그 딥페이크라고 부르죠. 사진을 합성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쓸 때 GAN이라는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강화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Q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이제 게임이라든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Q 네트워크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런 게임이 있었죠. 이런 벽돌 깨기 게임. 자,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벽돌 깨기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울 때 균형 맞추는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 막대기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학습 후에는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딥러닝에서 이렇게 우리 신경망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학습을 하게 되면 초창기 때 이렇게 쓰러졌던 게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딥러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동영상에 그 뒷부분에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AI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 이미지넷을 이용을 해서 우리 딥러닝 분야를 우리가 개척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분이 83년도부터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도에 돼서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방법론들이 더 발전해낼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그 차이점.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아화하는 것에 대한 예제 우리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 그래서 알렉스넷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아와 모핀을 구분하는데 80도. 근데 2012년도에 이제 이미지넷에서 이제 80% 달성한 거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기계 학습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면 인간이 직접 특징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나오는 건데 딥러닝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어떤 피처가 중요한 피처인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알파고 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인공지능을 이제 그 바둑 쪽에다가 적용한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체스보다 훨씬 더 이게 복잡합니다. 체스는 한 점의 경우의 수가 약 20개 정도 체스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한 수를 두면 한 20개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바둑의 경우는 약 200개 됩니다. 근데 이 바둑은 가로, 세로에서 총 가로가 19개 줄, 세로가 19개 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점에서 200개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우주 원자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의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바둑을 두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자, 바둑 기사 수준을 하는데 우리가 바둑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바둑 구단, 사람이 10년 정도 걸리는 거를 우리가 한번 얼마 정도 쫓아가는지를 해봤더니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는 고수의 기보를 약 16만 개를 이제 했는데, 이후에는 이런 기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해도, 우리가 그 기본 규칙만 알려줘도 우리가 그 인간보다 더 높은 그 수준의 우리가 그런 그 바둑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도 만들고요, 시도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알파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알파고에 대한 내용이 우리 네이처라는 유명한 그 저널에 이렇게 실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딥마인드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둑을 뒀을 때 이렇게 놓으면 확률적으로 여기 보면 확률이 계산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두면 그 다음에 여기다 뒀을 때 이길 확률, 여기다 뭐 뒀을 때 이길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순식간에 계산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바둑을 한번 둬보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바둑을 뒀을 때 그 경우의 수에 따른 확률 값들이 나옵니다. 네, 요거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런 기보들, 아까 전에 그 16만 개 이상의 그 기보를, 그동안 바둑 뒀던 기보들이 있죠. 그래서 기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바둑을 둔 그 내역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둑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데 컴퓨터한테 그걸 학습시켜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게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서 이거를 다 계산해 내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 기존에 알파고가 있는데 이 알파고가 계속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더 좋은 그 알파고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요. 이제 그런 건데, 알파고 제로라는 거는 기존의 알파고는 그 과거에 16만 개의 그 기보를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 그 기보를 공부한 게 아니고 그 바둑에 대한 기본 원리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랑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서 바둑 구단 이런 그 기존의 알파고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보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시고요. 승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그 알파고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고가 기존의 알파고를 이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엄청 대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세돌 여기 알파고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세돌 그 바둑 기사를 이긴 그 알파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알파고 제로를 통해서 이제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대단하죠. 즉 뭐냐면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강화학습보다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이용하게 되는 게 이제 그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해서 하는 그런 기법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는 이제 사진, 동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진은 이미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딥러닝을 이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이런 사진들의 이제 패턴을 인식하는 건데 눈, 코, 입, 귀 그죠? 이런 특징들 사람의 눈이 다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진을 분석해서 점, 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다 골라내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눈, 코, 입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구축해 나가서 사람을 알아맞추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그 사진만 주면 스스로 이런 패턴들, 이 사진으로부터 이런 패턴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비셀이라는 분이 사람의 뇌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요걸 가지고 보시면 이게 논문에 나온 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81년도에 뇌에 대한 거를 연구한 논문인데 보시면 점선 요렇게 돼 있는데 쥐를 갖고 연구했더니 요렇게 패턴이 바뀌면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즉 수평선하고 수직선하고 요 중간중간 요 점선에 대해서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한 뉴런이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뉴런이라는 게 요 특징들, 패턴을 인식하는데 다 각각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복잡한 패턴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요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의 반응을 보니까 뇌가 특정한 모양을 인식하는데 즉 사람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개인지 고양이인지에 대한 사진에서 보면 그 특징들 귀 모양 있죠. 귀 모양에서의 요런 패턴 꺾임 귀가 있으면 요런 귀가 있고요. 요런 긴 귀가 있고 그죠? 요런 패턴들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우리 뇌가 전체 그림을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점과 선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시 귀 모양이 만들어지고 눈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인식한다, 친구 얼굴을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동시에 친구를 다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의 반응을 보면 그 친구, 사람의 눈썹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 뉴런들이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이 해서 뇌가 이 친구가 홍길동이다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법을 우리가 딥러닝에다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NN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원리는 아셨겠죠? 원리가 그냥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딱 개발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도 적용을 해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합상광신경망은 우리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데요. 인공신경망을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 기존에 있던 우리 인공신경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지 이동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런 7번이라는 숫자와 요런은 7번, 요 7, 요 7이 있는데 위치만 바꿔서 즉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여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요 픽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픽셀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즉 똑같은 A이지만 조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7이라는 모양은 A라는 모양 또는 7이라는 모양은 이렇게 꺾이는 일종의 패턴만 이해를 하면 이런 패턴이든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7로 인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 다층신경망, 여기서 다층신경망은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던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층신경망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개변수 과대로 과적합 가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224 곱하기 RGB라 그래서 색깔이 그린, 레드,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컴퓨터는 인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RGB라고 하는데요. 그런 색깔까지 하게 되면 이 픽셀 하나하나씩 입력받게 되면 224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5만 개의 우리가 인풋 변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계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CNN이라는 모델입니다. 즉 기존의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진 이미지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CNN을 만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어떤 패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픽셀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픽셀을 변화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평선, 약간 사선 기운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 패턴을 인식하는데 커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패턴을 추출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딥러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딥러닝은 자기 스스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패턴을 찾아내려 그러면 커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레이어를 계속 축소해 나가야 돼요. 이만큼 큰 거를 계속 축소해 나가면서 특징만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관점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필터는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으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학습하냐면 이런 커널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망이에요. 필터라는 게 어떤 값이 들어오면 어떤 값을 받아서 뭔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필터라고 하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필터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골라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필터라고 하고요. 이 필터가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어떤 피처들을 찾아내는 거에 있어서 이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합성공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온 동영상이 있어서 이걸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 이 입력값을 컬러로 구분해 내고요. 그 다음에 피처 맵을 이용해서 필터를 거쳐서 특성 지도를 만들어내고 이 특성 지도의 값들을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되죠. 축소를 해서 풀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값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값들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해결해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그 전체 피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노드가 있어서 그걸 줄여줘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합성공신경망, 컨볼루셔널이라 그러는데 이 합성곱이라는 게 어떤 값들을 두 가지를 곱셈을 해서 값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합성곱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인식할 때 사람도 사진 전체를 이미 인식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각 사람들의 눈 모양, 코 모양, 귀 모양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개념이었고요. 이런 특징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CNN 모델을 사용하는데 컬러도 있고요. 이 컬러 값들 0과 0과 1 이런 컬러 값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우리 이미 이거는 이미지 인식할 때 우리 이전에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텍스트 바꾸는 거 0101 디지털로 바꾸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이런 모양, 특징들,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특징들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필터를 합성곱은 어떠한 특정한 필터를 기존 값하고 곱해줍니다. 합성곱이라는 게 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곱하면 이런 특성 지도를 특성 지도 맵이 있는데 이 맵을 곱해주면 어떠한 특정한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최대값으로 점점 줄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값들만 골라내면 요게 우리가 피처가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큰 그림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니스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손글씨, 이런 손글씨를 쭉 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총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가 6만 개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1만 개가 있습니다. 이 훈련하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어떤 학자분이.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6만 장을 이렇게 손글씨를 다 숫자를 쓰게끔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을 배우면 이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딥러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7이라는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7을 사람들이 쓰겠죠. 이 7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필터를 거쳐요.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를 거치면 여러 가지 필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딥러닝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런 식의 패턴을 찾아내요. 요 피처 맵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 피처 맵이 얘가 7일 때가 있고 0일 때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이런 값들이 들어오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렇게 패턴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식해서 0과 1을 알아맞혀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있는 사진이 들어오면 이렇게 합성곱을 써서 점점 풀링을 이용을 해서, 풀링은 기존의 값을 줄여주는 거라 그랬죠. 합성곱은 피처를 찾아내는 게 합성곱이고요. 그죠? 사진으로부터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게 합성곱, 그 다음에 거기서 줄여주는 게 풀링.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작업을 거치면 처음에는 뭐 점, 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는 눈, 코, 입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사진이든 숫자든 다양한 이미지 형태의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숫자를 우리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우리가 봤던 이 그 숫자를 인식하는 게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패턴이 인식이 되는지를 우리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보셨죠? 어때요? 재밌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들어오면 숫자 요게 하나가 픽셀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픽셀. 그죠? 784개의 셀이 되는데 요거를 인풋 값으로 일렬로 쭉 나열을 해서 인풋 값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784개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요 값이 제일 첫 번째 값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이 제일 마지막에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거치는데 이 히든 레이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숫자도 0과 요 짝대기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0과 짝대기. 8은 동그라미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이런 피처들을 찾아내서
히든 레이어에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런 히든 레이어들에서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요게 군지, 요거랑 합쳐지면 얘가 9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죠? 네 가지 파트로 쪼개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요. 얘도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으면 여기 앞에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9라는 패턴은 여러 가지 우리 점, 선 이런 것들로 쪼개져서 이 각 파트들이, 그죠? 요 파트들이 묶여져서 동그라미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이루어지고 앞에 보신 것처럼 그게 결국은 최종 9로 이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이미지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간단하게 우리 딥러닝을 우리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도 이 숫자 정도는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진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CNN,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자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색깔하고 이런 거를 음영을 다 빼면 요런 선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선 모양이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터 처리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 사자 모양도 요런 조그만한 패턴들이 모여져서 여기는 눈을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는 귀가 만들어져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모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이 사진을,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사진 있죠? 사진. 이런 사진들이 결국은 여기서 사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쭉 거치면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선과 점, 그 다음에 피처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돼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렵죠. 사진 하나를 인식할 때, 그죠? 사진 하나를 인식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연구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우리 사진, 이미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텍스트.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를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 기능이 되게 많죠. 번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는 이런 식의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봤던 이런 식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가요.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 자, 안 다음에는 0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안녕 하면 뒤에 하세요가 붙겠구나라고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지금 보면 간단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서로 쭉 연동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이 값이 그 다음 이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번 타임 투 시점, 그 다음번에 다 쭉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그 단어는 앞 단어와 뒷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다음에는 뒤에 0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단어들이 나오겠고, 안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하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앞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값들이 쭉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쓰는 거를 요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요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미지랑 전혀 다른 패턴을 쓰죠. 그죠? 똑같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쓰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만 이런 식의 방식, 이미지는 이런 앞에 봤던 CNN,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려 그러면 이런 그 신경망보다는
이런 신경망들이 반복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신경망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쭉 연구하다가 구글에서 어텐션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최근에 가장 이제 최신에 쓰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이렇게 인풋 값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들의 여러 가지 그 확률적인 개념들을 쭉 돼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서로 쭉 맞물려져 있어요. 맞물려져서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고 계속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 그러니까 구글 번역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활용한 내용을 또 논문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쓰겠죠. 자, 트랜스포머 개념에는 요 앞단하고 뒷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로 이렇게 크게 쪼개져 있죠. 요 앞단의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엔코더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파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엔코더 파트라고 하고요. 이 뒷부분은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면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는 텍스트로 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요 파트입니다. 요 디코더 파트라고 하는데 요 파트가 바로 GPT입니다. GPT. 즉, 사람의 말을 이제 이해하는 파트와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채팅하면 채팅에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채팅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쭉 타이핑을 쳐주잖아요. 아니면은 인공신경망, 이거 AI 스피커에서 보면 사람의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스피커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한테 사람의 말로 설명해 주는 파트가 GPT 파트고요. 요 앞에 있는 파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는 파트가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는 파트를 우리 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트를 주로 요 엔코더 쪽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사람의 말을 잘 표현하는 쪽 파트를 해서 쓴 게 GP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거는 GPT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채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 그 기법, 그래서 챗 GPT가 되는 거예요. 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되어 있는데 Pre-trained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의 언어, 즉 사람의 여러 가지 문장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라든가 서적,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우리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챗GPT 우리가 3.5 버전이 지금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요. 3.0 버전을 쓰고 있는데 3.5 버전이죠. 3.5 버전을 아마 지금 쓰고 있을 텐데 거기는 2021년도 9월까지의 우리 나와 있는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말이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다 학습할 줄을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도 됐다. 이미 사전에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오픈 AI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챗GPT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버트라는 거는 구글 AI에서 나온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사람의 말을 잘 인식하는 파트, 그래서 문장 분류라든가 감성 분석 이런 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챗GPT 쪽을 우리가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름도 GPT예요. 채팅으로 GPT를 이용한 GPT 모듈을 이용한 채팅, 그래서 챗 GPT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봤던 것처럼 트랜스포머라는 모듈 중에서
앞에 but와 GPT 중에서 우리는 지금 GPT 쪽만 뽑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 인코더 부분은 안 써도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놨지만 GPT 쪽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GPT 쪽 주로 사람한테 이제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챗 GPT를 써보면 꼭 사람이 말하듯이 사람의 그 언어처럼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죠. 자, 그 파트가 중요한 파트로 해서 나온 게 이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그 프리트레이닝 되는 겁니다. 프리트레이닝 돼서 이렇게 모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모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막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을 하겠죠. 알려달라고 막 채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값들이 다시 미리 훈련된 모듈이 요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듈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챗GPT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또 그 동영상이 나온 게 있어서요. 그거를 우리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우리 챗GPT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놓은 거 보셨는데, 자, 챗GPT 3.5 버전은 텍스트만 사용하지만 아마 챗GPT 4.0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돈을 주고 아마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돈을 아마 지불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대화 기억력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걸 사용하실 분들은 아마 돈을 더 내시고 하면 되고, 이 챗GPT 모듈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곳에서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전에 설명했듯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논문으로 이렇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GPT 개념을 이용을 해서 또는 그 엔진 모듈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어서요. 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 법률 쪽에서는 변호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PPT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진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이용해서 분야별로 GPT를 이용을 해서 하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챗 GPT가 아니고 다른 GPT 종류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코드, 게임 만드는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코드들이 인터넷으로 다 오픈되어 있어서 뒤져보면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코드들을 학습해서 코드를 뿌려주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 코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수정해서 쓰는 그런 작업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은 그 컴퓨터 챗 GPT는 이 말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단어와 단어를 확률적으로 연계해서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꼭 사실인 것처럼 뿌려줘요. 그죠? 뿌려주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자, G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진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으면 이런 사진을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원본 사진을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복원시켜 주겠죠.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사진 중에서 특히 그 CCTV 같은 경우에 화질이 떨어져서 사람의 얼굴을 잘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범죄자들, 그죠? 범인 같은 경우 얼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범인 파트 부분을 우리가 원본의 이미지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페이크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좋은 곳에 사용하면은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딥페이크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은
좀 범죄예요. 범죄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걸 꼭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항상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비디오가 들어오면 이 비디오가 이미지하고 소리가 있죠. 그죠? 우리 이미지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고, 사진이 한 장 한 장인데 동영상은 1초에 사진을 30개를 쭉 뿌려주면 동영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그림 파트, 이미지 파트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 보신 것처럼 리커런트 넷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쓰면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주면 동영상에 대한 파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아웃풋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동영상에다 캡션 달아주고 사진에다가도 캡션 달아주고 동영상도 우리 캡션 달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인공지능의 장점,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 사회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 또는 인공지능의 문제점들을 대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딥페이크 기술, 그죠?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가짜로 만들어서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짜뉴스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배포하고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주식 이런 것들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문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챗봇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용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보면 또 확장해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없어질 그런 일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거나 컴퓨터, 지금 보면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단순 업무들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은 새로운 걸로 찾아야죠. 컴퓨터가 못하는 새로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미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에 한 학기 동안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수업이 이제 마쳤는데 이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AI에 대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것으로서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한 학기 동안에 걸쳐 가지고 우리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려웠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라든가 여러분들 전공 수업에서는 이런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용들이 어렵다기보다는. 물론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쪽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은 그런 깊은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세상,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갈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